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이 안 좋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 오늘 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1284원. 그죠? 1290원에서 1278원 때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뭐 한 10원 떨어졌죠. 12원 정도 떨어진 건데 다시 1284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환율이 조금 1270원대 안착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살짝 불안한데요. 환율이 좀 올라갔다는 거.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다시 조금씩 빠진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위주로 해가지고 중국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흘러내리는 모양이 보였는데 지금은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중요한 거죠. 그죠? 심리적으로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 투자 패턴이 많이 훼손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래도 이 소비자들 지갑이 빵빵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시작할 때만 좋았고 나머지는 슬금슬금 흘러내렸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 대략 그래도 2600포인트를 맹간히 지켜주는 그런 모양새. 괜찮았어요. 중국 상해 지수가 0.3% 대략 보합에서 끝났고요. 대만 다들 플러스 1% 이상이었는데 흘러내렸다. 그게 중국 기사가 나오고 나서 흘러내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름값은 다시 약간 하락세였죠. 기름값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00%면 사야 된다. 근데 이번에 100불 때까지 온다 그러면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 거예요. 그거는 수요 위축이죠. 수요 위축돼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가격이 100불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유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디선가는 요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은 이거는 어제 다 했으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 캡처한 시간이 6시 32분인데 대략 유럽은 약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눈여겨본 게 바로 베트남. 여기는 베트남이 없나요? 베트남이 없네. 베트남 차트를 한 장 찍어왔어요. 베트남이 안 좋다. 베트남이 안 좋다. 우리 증시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오늘 이렇게 보면 음봉이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음봉이, 나와라. 왜 안 나오죠?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잠시 중단했다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잠시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오류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요. 오늘 차트 보시면 음봉이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었다. 음봉이 아니었다. 요게 어제 말씀드릴 때, 요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지지선이 강력하게 지지될 것이다. 이게 몇이었죠? 5,500이었죠. 5,500포인트. 5,500포인트. 아니죠? 2,500포인트죠? 5,500포인트. 깜짝 놀랐네요. 지저분해. 그죠? 여기에 2,500. 여기가 2,600포인트죠? 네. 지금, 여기가 2,600. 여기가 2,600포인트. 그죠? 최단, 하단을 2,600포인트. 이 밑에서는 적어도 굉장한 매물대. 주가가 떨어지면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 그 힘. 그런 게 있다. 그게 과거부터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게 단단히 굳혀져 있다. 큰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 밑으로는 2600포인트 미만에서는 있기가 힘들다. 특히 2550포인트죠. 2500포인트가 아니라 2550포인트. 여기죠. 2550포인트 미만으로 빠진다. 빠지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2550포인트 미만으로 빠졌을 때 그때 그냥 다 팔고 우리는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 최후의 마지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양봉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는요. 위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오늘 요 라인을 그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양봉이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양봉처럼 요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아니죠. 아침에는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죠. 이런 식으로 시가가 여기였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땡큐였겠죠. 그러면 최소한 얘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밀려버렸다. 그죠? 쭉 밀려버렸잖아요. 쭉 밀려버렸다. 그렇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기까지 우리는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떨어지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까지 떨어지기가 힘들고 이거 뚫고 내려가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아주 강력한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에서 떨어질 확률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본 거보다는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득을 보는 게 더 크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맺힌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이게 무슨 뭐 도사가 아니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음봉이 쭉 나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깰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깰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때 요 마지노선을 보고 정리를 하면 된다. 근데 곧버스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은요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됐을 것 뿐이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중국 악재는 사실 뭐 그 피부로 와닿는 악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 중국 뉴스라든지 중국 그 이따가 뉴스에서 볼 거지만 중국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글쎄요. 그거는 올라가는 강도보다 떨어지는 강도가 훨씬 약하다. 올라가는 강도가 훨씬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강력한 지지선이 생겼으니까요. 레버리지 한번 세게 베팅해 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그죠? 2600포인트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2550 그죠? 2550 이 2550 요 라인 바닥 라인 요거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깨지고 내려가면 그때 가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레버리지예요. 네, 레버리지. 그냥 레버리지. 근데 왜 파란색이 나올까요? 빨간색으로 레버리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내일 만약에 뭐 밀려가지고 여기 이쪽 라인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또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그죠? 하나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올라갈 때 하나하나. 요거 이제는 저항 받았으니까 땡큐. 그 다음에 이거 올라탔다 그러면 이게 저항 받으니까 땡큐. 그 다음에 또 이거 올라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승세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횡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크게 봐가지고 이렇게 크게 봐가지고 이렇게 횡보가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그 모양새가 나왔죠? 이렇게 횡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온다 그러면 최소한 2760인가요? 2760까지는 한번 우리가 배팅을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어제 양봉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베트남이에요. 오늘 다 좋았는데 다 마음에 들었는데 베트남이 그죠? 베트남의 이제 하락세가 이게 너무 가파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만치 베트남도 제조업 강국인데 그죠? 근데 베트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확실한 이유는 뉴스 같은 걸 안 나오죠. 제가 뭐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베트남의 어떠한 경제 규모가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일 만한 그런 또 역량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차트가 너무 희한하다. 안 좋다. 망가진다 차트가. 그죠? 차트가 망가진다. 네. 굉장히 크게 망가졌어요. 이게 몇 프로가 빠진 건가요? 벌써 300이 빠졌으니까 20%. 여기서만 20%가 빠졌네요. 레버리지로 곧버스로 찐다 그러면 40%. 그죠?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로 전문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는데 대박 한번 터질 뻔했네요. 그렇다. 안 좋다. 레버리지를 외치는 주도는 지금 베트남이 가장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오늘 그 매매 동향인데요. 어제 외국인들 별로 없었죠. 기관, 그죠. 근데 여기서 금융투자가 대부분 6천억이 금융투자. 근데 별거 없었는데 그래도 양봉이 쭉 나와줬고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 오늘도 없었죠. 그죠?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기관 1,000억인데 이거 금융투자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금융투자가 마이너스 1,000억. 그죠? 그랬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없었다. 팔려고 하는 의지도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 만약에 아시아 증시가 좋았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좀 강했을 수 있어요. 장 초반에 기관이 한 플러스 1,0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금융투자 빼고요. 그랬다. 그러면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도 없어요. 오늘 뉴스도 없고 그냥 오늘은 그 버티는 사실 뭐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는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 중국, 미국, 뭐 우크라이나 이쪽 뉴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죠? 뭐 여지까지 그래 왔지만 더욱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거는 거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겠죠. 미국이 차트는 어저께 다 보여드렸으니까 미국 차트는 안 하겠지만 미국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소한 커다란 음봉만 안 나온다 그러고 우리나라처럼 저 정도 선 아니면 일단은 아시아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니까 시초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시초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작은 음봉 정도 나온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내일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제가 그랬죠.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국 장만 보면 된다. 최소한 오늘 내일까지 미국 장 보고 수요일 날 우리 장 확인을 해보면 이게 횡보인지 우상향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 하락인지 이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요. 악재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악재들은 주가에 다 녹아 있습니다. 다 녹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악재들은 다 나와 있고 이 악재가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이게 호재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상승을 할 텐데 상승할 때 상승할 수 있는 힘, 믿음, 미래에 대한 우리 그 기대,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 왜 주가는 경제를 선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개미들 아니면 뭐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가지고 우상향을 아주 천천히라도 하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추세 하락. 그렇다 그러면 대략 2,400 한 20포인트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개인적으로 제 이제 내피셜이고요. 그래가지고 2,550이 깨진다 그러면 2,400포인트까지도 쭉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심리가 완전 무너진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만약에 이제 그 경제가 안 좋다는 어떠한 그 시그널,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사라지고 통장에 돈이 사라져.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긴축을 해야 돼. 개인 가정들이 긴축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진짜 우상향 하겠죠. 그게 바로 경제 위축인 거예요. 얘는 뭐죠? 뉴스를 보면서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하이가 6월 1일부터 봉쇄를 해제한대요. 그죠? 상하이가 6월 1일부터 봉쇄를 해제한다. 간만에 좋은 뉴스. 근데 이거는 가봐야지 알죠.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중국 증시는 별로 힘을 못 썼다.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상하이 때문에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난리고 뭐 자동차 회사들도 난리고 그죠? 반도체 회사도 난리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가 상하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하이에 중국에 있는 어떠한 물류의 그 항구가 있잖아요. 상하이 항구가 그 물류의 핵심적인 곳인데 이곳이 봉쇄가 되고 이곳에서 물류 운송이 안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어저께 뭐 미국에서 분유값이 막 폭등을 하고 마트에 분유가 없고 그죠? 병원에서는 CT 촬영을 못하고 조영제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상하이가 봉쇄가 6월 1일부로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저는 사실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믿는데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사실 이것도 공산당이니까 중국에서 좀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식량이죠. 식량 계속 게다가 신흥국 저개발 국가 뭐 이런 나라들이죠. 굉장히 마음 아픈 나라들 1,800만 명이 생계 위기를 느낀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중동
아프리카 식량난에 기하 급증할 수 있다. 그죠? 이제 표면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에는 과거 데이터를 봐가지고 예측을 한 거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에 여지까지 미온적이던 독일이요. 홀로 금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독일이 독일의 에너지 과반수를 다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죠? 가스가 50%, 대략 원유가 우랄유가 대략 한 20%에서 25%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독일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뭐 선거예요. 저 정치인들이 이번에 구글링을 해보세요. 독일에서 이거를 미온적으로 했더니 좀 독일 총리가 슐츠인가요? 슐츠 총리가 조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무슨 선거인가 했는데 선거에서도 패했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 그죠?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어떠한 민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반을 못해요.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강력하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 났죠. 그러면 당장 러시아에서 원유를 끊을 수도 있고 가스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얘들 지금 막 끊고 있잖아요. 그죠? 폴란드도 끊고 저 어디예요? 저기 잠깐 까먹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거기도 가스를 끊어버리고 지금 전기도 끊어버리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서 독일이 만약 가스라든지 원유가 끊긴다라고 한다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독일이 지금 LPG를 LNG죠? LNG를 긴급 수입하는 어떠한 초당적인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저장 시설들을 뭐 4개인가를 내년 초까지 만든다 그러고 아주 그냥 막대한 돈을 이쪽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나갈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요 지금은 조금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이어나가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주변국들한테 아니면 그렇게 혼자만 남아있다. 완전 왕따를 당했다. 이런 분위기 게다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를 못하는 이 미묘한 때 지리멸렬하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미국 놈들. 참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쟁을 끝낼 수는 없고 요런 미묘한 시기에 독일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조만간에 터키도 돌았을 거고 헝가리도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독일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싱가포르에서요 오미크론 그죠? 신종 오미크론이죠. 신종 오미크론이 또 나왔습니다. BA4하고 BA5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BA2. 이거거든요. BA2가 문제가 되는데 BA4하고 BA2가 문제가 되는데 BA4, BA5가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게 코로나, 오미크론, 뭐 스텔스 오미크론, 뭐 말들은 많은데 다 괜찮아요. 다 그런 단어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단위가 이 변이라는 단위예요. 변이. 그죠? 조류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만났을 때 또 어저께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이게 확산이 된다 그랬죠. 아프리카의 어떤 풍토병하고 오미크론하고 이게 붙어버렸을 때 그때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그죠. 그래가지고 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요 변이라는 단위가 나올 때 민감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핀란드하고 러시아죠. 핀란드하고 스웨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러시아 경고 안 무섭다. 우리는 그래도 나토 가입 신청을 하겠다. 그죠? 근데 지금 헝가리가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헝가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주변국에서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뭐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오히려 푸틴이 지금 수를 잘못 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든 하겠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중국이죠. 4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2.9, 그죠? 우한 사태 이후에 최악, 코로나 심각성은 우한의 10배, 성장 목표가 빨간불, 지원책 강화해야지. 그러면서 뭐 지금 주담대금리도 엄청 내리고 있대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잡는다고 그 공동부유
이거를 외치면서 부자들은 더 이상 부자가 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돼야 돼. 돈을 나눠주자. 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작살내고 IT 작살내던 시진핑이 민재 와서는 제발 부동산 좀 띄워주세요. 부동산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요. 다시 당신들 투기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담대 금리를 4%까지 내리면서. 근데 안 되죠. 이게 바로 심리예요. 심리가 한번 위축되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국만 그러느냐? 아니죠.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도 이 아파트 열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저기 시골 변두리 아파트들 지금 다들 수도권이 아니죠. 서울 집값 상승, 저 아파트 상승률보다 주변 경기도 아파트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 상승률도 높아요. 거진 더블이에요. 1억짜리가 2억대 있고. 그거요. 누가 받아줄 겁니까?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과거에 1억짜리는요. 지금도 1억이에요. 갑자기 2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가 그렇게 한 번에 전체 인구의 부가 더블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를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부를 창출해버렸잖아요. 빚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파트 조심하십시오.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지금은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게 언제냐?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EU 러시아 에너지 끊으면 성장률 5월 성장률이 0%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러시아한테 공격을 가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러시아 계속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까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끌려가질 않을 거야 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도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 왜? 미래의 나의 고객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식량을 무기화하는 그 시점부터 EU 국가들, 특히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리고 EU의 그 국민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동안은 야 살살해. 야 이 정도에서 좀 끝내.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마. 야 좀 여기서 전쟁 좀 끝내고 좀 우리 그냥 예전대로 좀 살자. 나는 네 에너지가 필요해. 너도 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니네들 먹고 살잖아. 윈윈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이었는데 푸틴이 갑자기 너무 세게 나왔죠. 갑자기 폴란드 가스를 끊어버리는 그 시점부터 EU 국가들은 야 에너지가 무기화됐어. 그러면 이거 대안을 찾아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러시아마저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러시아마저 이제 등을 돌린 겁니다. 푸틴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뉴스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뉴스가요 별로 중요한 뉴스는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 아니면 과거에 나와 있던 뉴스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뉴스들은 다 주가에 녹아들었다. 반영돼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모르고 심오한 영역, 심리, 투심, 그죠? 투자 심리, 이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네? 투자 심리.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뉴스, 오케이. 뉴스 다 나와 있어요. 악재, 뉴스, 오케이. 그죠? 악재가 뭔지, 호재가 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갑자기 뻥 나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지 아니면 우주에서 갑자기 커다란 비행물체가 내려와가지고 나 외계인이야 나 화성에서 왔어 너네들을 가만 안 놔둘 거면서 레이저로 쏘면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 지금 나와 있는 악재 가지고 우리 증시를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뉴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에 심리가 녹아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가라는 사람들 아니면 유명 인사들 아니면 주식의 어떤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있는 놈들 많이 가진 놈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가진 놈, 많이 있는 놈 이런 놈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맞아요. 이놈들이 똑똑하니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데 많이 가진 놈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떤 뉴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뉴스의 이면, 행간,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많이 없어.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 다시 많이 갖고 싶어. 근데 비싸게 사드리고 싶지는 않아. 라고 했을 때 내가 팔았으니까 이제는 주가가 떨어져야 돼. 이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야 되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돼. 이러는 건지 진짜로 나는 주식도 있지만 이걸 팔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경기는 너무 안 좋아. 실물 경제가 완전 바닥이야. 진짜 앞으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군자가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에서는 없어요. 많이 가진 놈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다. 그리고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 왜? 차트에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뉴스들 아니면 유튜브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면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지수가 만약 3,000포인트 위에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를 믿을 만해요. 아, 그렇구나. 경기가 안 좋아질 거구나.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방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곧버스를 산다든지 할 텐데 지금은요 2,600이에요. 뒤거 빠져도 2,400. 그죠? 제가 그랬죠. 대략 200포인트 빠지니까 마이너스 10%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 20%는 더 올라가야 되죠. 그죠? 20%는 올라가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 확률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배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져 그러면 요 밑에서 그냥 자글자글 횡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빠지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떠한 커다란 어떠한 그 해일이 넘쳐오질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죠.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러면 이때 주가 빠진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코로나 때, 코로나는 뭐 좀 다른 면이지만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거는요, 그 일을 저질러 놈들이 숨겼어요. 나중에는 난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돼버렸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인물들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거를 숨기기 바빴어요. IMF도 똑같았고요. 외환 보유고 고갈이 됐는데도 그거를 발표를 안 한 게 정부였고. 그죠? IMF가 와서 협상을 할 때도 이 협상을 하면 우리는 금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거짓말 한 것도 그 정부였고요. 그때 국부 유출을 한 것도 정부 아니면 우리 이제 그 공무원들이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국부 유출하고 다 팔아먹은 거예요.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월가에서 이 일이 터졌는데 쉬쉬쉬 어떻게 메꿀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터진 게 바로 이 금융위기입니다. 아는 놈들은 다 알았었다. 코로나는 솔직히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으니까 V자 반등이 일어난 거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숨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금리 인상, 그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로 싹싹싹 한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언론이 발달 안 하고 SNS가 발달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인데, 그죠? SNS라든지 언론이 너무 발달하고 정보가 너무 빠르게 지금 순환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5월 10일 날 기사였고 15일 기사에, 그죠? 75bp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50bp 인상만 하면 돼. 갑자기 매가 비둘기로 변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단 하루 만에. 근데 요 언론 기사가 바로 뉴스가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우리나라에 전달되고 제 귀에 들어오려면요 한 3, 4일은 지나야지 들어왔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또 아주 그냥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들도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다 그러면 파월이, 그죠? 연준이, 파월이 경기를 박살내면서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까? 인플레이션 무서워요? 금리 올려야 돼요. 금리 올려야 돼요. 근데 금리를 상승한다는 거는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소비를 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심리 위축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니들 돈 조금씩만 써. 그리고 예금에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야지 이게 쇼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팍 빠져버리니까 파월이 아주 부드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세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파월을 양치기 소년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주가까지 망가뜨리고 경기가 너무 냉각되는 거는 솔직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는 무섭고. 그래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연준에서 이 경제, 지금 같은 경제를 금리 인상만으로는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잘못하면 경착륙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연착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죠?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FOMC 금리 인상할 때 이 사람들 매파적 발언을 할까요? 또 돌변해가지고 매파적 발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안 할 확률이 높다. 최소한 그렇다 그러면 다음 FOMC 6월 초까지는 아니면 5월 말 마지막 주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 그죠? 적어도 일주일, 2주. 길게 잡아 2주까지는 우리한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주가를 좀 땡겨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말고요.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